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이혁기입니다. 저는 스마트 운전지역 연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개발 경험과 좀 최근에는 그 자동차 기능 안전 관련해서 좀 접목해서 좀 분석을 하고 개발을 하는 업무를 좀 맡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좀 부족하나마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대신 좀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고요. 좀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변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1900년 뉴욕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과 마차 중에 한 대의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13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사회에서 그 편리성과 유용성 이런 것들이 체감이 되고 느껴진다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는 거는 그리 길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 못지않게 빠른 그 변화 시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많이 그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출시가 되는 차들 같은 경우도 레벨 2 정도 그 자율주행 기능들을 어느 정도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선을 따라간다거나 그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서 따라간다거나 위험 상황에서 이제 긴급 제동을 해준다거나 이 정도 기능들은 이미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관련해서 이렇게 초반에 자동차라는 것이 좀 사람이 다니는 이 길을 점유하고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좀 위험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꺼려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기존에 어떤 제도적으로 이 장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이 처음으로 자동차를 개발을 했지만 이 적기조례라는 그 조례가 생겼었는데요. 결국은 이 자동차가 운행을 하려면 앞에 붉은 깃발을 든 한 사람과 두 명의 운전사가 있어야 차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속도도 상당히 낮은 속도로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게 여기서는 두 번째에서는 뭐 4마일, 뭐 2마일 정도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제한을 했었고요. 결국은 이런 규제 때문에 영국에서는 크게 산업적으로 활성화 안 됐었죠. 주도권을 이제 미국에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어떤 규제나 정부의 어떤 그런 좀 장려 정책 그리고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직면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T나 지금 이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테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중심에 또 자동차가 또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CES에서도 매년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2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뭐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과 커넥티비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동차에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그 주제로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쪽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기술 혁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기술 혁명이 일어나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다 같이 그 인공지능이나 커넥티비티 관련된 어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이나 이렇게 뭐 혁신 거창한 단어를 썼지만 결국은 사회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는 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발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씩 진화할 수 있도록 사회나 정부나 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노력이 좀 더 잘 되고 빨리빨리 선진국들을 따라가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 법제도나 이 산업의 어떤 표준, 이 전문 인력, 인프라 등이 좀 확보가 돼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결국은 이 모빌리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동차의 OEM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이끌어져 왔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접할 수 있는 그 프로덕트는 완성된 그 차기 때문에 산업 자체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실 기회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업계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참 알기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고객을 접하는 그 기업이 기존의 완성차 수준에서 지금은 그 카시어링이나 이런 걸 주도하고 있는 뭐 우버나 뭐 그램이나 이런 업체들이 그 상위 레이어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윤이나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변화가 지금 있는데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교통사고를 저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 가장 큰 목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그래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적용이 되면 한 90% 이상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 이동의 편리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운전을 하기 어려웠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체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교통 체증이 좀 없어진다거나 이 트래픽 플로우를 전반적으로 이제 교통 관제를 하면서 좋아지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그리고 환경 부하 부분이 좀 저감이 되는 부분, 에너지 측면이겠죠.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력에 대한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노령화가 많이 돼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타개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접목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조금 다르죠. 국내는 지금 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카시어링이나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 자체도 많이 기존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반대도 많고 그래서 아직 제도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노동 시장도 국내는 아직은 좀 이렇게 그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다른 상황이 있긴 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과 좀 비슷하게 이 자동차도 지금 한 네 번째 그 변화 시기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예전 좀 대량 생산 체제에서 그리고 좀 전동화됐던 측면, 사람이 되게 직접적으로 파워를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조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지 상태에서 돌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 돌려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동화 개념으로 좀 발전이 됐었고요.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에이다스라고 해서 어떤 환경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 운전자에게 어떤 기능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어 시스템도 고도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지금 4차 기술 혁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이 공유경제, 카시어링 이런 부분들이 또 모빌리티 소사이어티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서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많은 그런 기술 개발들을 병행을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나중에 그 사업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충분히 그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지금 현재의 자동차 보통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고 약간의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죠. 가장 큰 도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오토노머스 이머전시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긴급 제동을 해주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국내 자동차에도 한 준중형급 이상 거의 다 이제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사고 회피를 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기능에서 앞으로는 좀 더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이동체로서의 역할로 발전할 거다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가 지금 레벨 2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벨 2는 아까 그 오전 세션에서도 그 단계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레벨 2 같은 경우는 복합 기능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ACSF라고 해서 그 UN EC 산하에서도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법규 기준을 좀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아직까지 나와 있는 법규는 레벨 2 정도에 대한 법규고요.
그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그 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퍼블리시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레벨 3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또 논의가 돼서 제한이 될 텐데요. 사람이 하는 운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어느 정도 완전히 대체하는 걸로 볼 때는 레벨 3 정도부터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레벨 3 정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통신 보안, 뭐 센서, 항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관련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조업의 기득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모빌리티 그런 기업들로 많이 넘어갈 수 있는 똑같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동차와 지금 AI CBM의 결합이다라는 이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CBM은 대충 예측이 되시겠지만 인공지능, 뭐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과 융합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배경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간단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한 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그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 환경을 파악해서 운전을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하는 그런 사람의 기능을 대체하는 그 소프트웨어 그 장치를 제어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 역할을 대신 해줘야겠죠. 예, 사람 대신 전방을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작동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면은 이제 HMI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나 인포테인먼트 형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사람과 자동차가 약간은 그 운전에 같이 작업을 하는 약간 코파일럿 형태로 많이 이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HMI 쪽이 좀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급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바로 개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HMI 시스템을 잘 설계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운전자를 대신해서 주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주행 경로를 생성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디지털 맵이 있어야 되고 디지털 맵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 갱신이 되는 교통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 정보까지 그 통합을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이 이제 보통 다이나믹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는 여기 뭐 시큐리티,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언급을 해놨는데요. 뭐 당연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이제 외부와 통신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기능들을 개발을 했는데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전 세션에서도 어느 정도 그 VMV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 구글의 자회사 그 웨이모 같은 경우도 하루에 실제 차로 주행하는 키로수는 2,000km인가 3,000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시뮬레이션으로 10,000마일 이상을 계속 데일리로 주행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다 갖췄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든 어떤 펑션이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 개발이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인프라나 기술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도 상당히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많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그 기능들을 다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가속하고 빨리 진행을 하려면 이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자동차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려면 세 가지 정도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인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앞에 있는 장애물, 도로,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게 이제 정확해야 되는데 인식 정확도는 이게 논리적으로 그 정확도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IT나 이쪽 소프트웨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피처 기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보행자를 찾는다거나 사람을 찾아서
그 오브젝트를 인식을 했는데요. 카메라로 할 경우 지금 양산이 되고 있는 사업화가 된 그 카메라들은 대부분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을 뭐 딥러닝이나 이런 기법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피처 기반의 그런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반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을 했더니 훨씬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제 그런 보고들이 학계에 많이 나오면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죠. 이제 결국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게 인식률이 있는지 그걸 정량화를 해야 될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 센서 같은 경우 95% 이상에 대한 인식률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시나리오나 뭐 데이터 셋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해놓은 코스나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정도 성능이 나오면 이건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100%가 아니죠. 지금도 100%가 아닌데 사업화를 하고 있는 거죠. 95%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 가능한 수준이야. 인식률을 100%를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센서별로 그 특징이나 그 취약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그 빛에 의해서 이제 그 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이제 비슷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당연히 감지하기 어려운 거가 사실이고요. 보조적으로 레이더를 쓰고 있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도 취약점이 있습니다. 큰 물체 옆에 있는 작은 오브젝트를 분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레이더와 이제 카메라를 다 수전을 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인식률이 어느 정도 미인식 구간이 있다라면 그 사고나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을 높이는 그런 미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페일입니다. 페일. 제어 장치나 이 제어기의 오류로 인한 그 위험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것도 100%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기능 안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고장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는 그런 표준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금은 이중 고장 이상에 대해서는 대응에 대한 그런 언급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싱글 포인트 폴트와 레이턴트 폴트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확률이 낮긴 하죠. 네. 하지만 이제 그 폴트에 대한 대응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 외부에서 이제 침입을 통해서 차를 제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분명히 이제 운전자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다 그 자동차 기능 안전 쪽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세이프티 고를 유배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을 위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법들을 지금 다시 이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후 시간에도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소티프라고 해서 인식률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기존의 IS 112 같은 경우는 이 고장,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어떤 폴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거를 표준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아직 업계에 그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그 사내에서 철저하게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좀 중요한 그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제동 시스템이나 조향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UN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보면은 이 고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차는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기능 안전의 가장 큰 목적은 고장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를 방지하라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죽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조향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작동을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향을 한다거나 제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민감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다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물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조향 시스템이나 제동 시스템 그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상위의 어떤 제어기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그 제어기의 어떤 폴트 고장 오류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해저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분석이 되고 대비가 돼야 상용화 가능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뒷부분에 조금 더 그 안전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 레벨을 뭐 SA에서는 예, 5까지 두고 있고요. 니자에서는 4까지 두고 있습니다. 예, 4, 5, SA 4, 5는 니자 4랑 거의 같은 걸로 보고 있고요. 좀 구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레벨 3 같은 경우는 예, 기본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행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하는 거고요. 비상시에 고장이나 지금 앞에 사고가 나서 여기는 지금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커버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야. 그런 경우는 이제 운전자한테 테이크오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레벨 4나 5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 주행을 하고요. 이머전시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잠을 자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거나 이렇게 되려면 레벨 4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레벨 3까지는 이 로컬 인텔리전스, 차량에 있는 센서들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레벨 4 이상은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VTX든 뭐 클라우드든 예, 그 연계를 통해서 이 인텔리전스를 고도화하는 측면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비슷해서 레벨 4 정도가 상용화되는 게 한 202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예, 레벨 5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5년도 그 정도 수준의 차가 출시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보급이 되는 거는 30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부터는 좀 사고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 STPA 발표해 주신 그 MIT에서 오신 분들이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주목되는 게 있어서 그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동차에서 어떤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 도요타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2009년, 2008년에 그 고속도로 관리원이었던 그 사람 일가족을 태우고 운행 중에 차가 정지를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가속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911과 통화를 했었고요. 그때 녹취가 한 3, 4분 정도 녹취가 됐던 게 오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국민들도 되게 분노를 했고 의원들도 공감을 했던 거죠.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ISO 1위가 퍼블리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ISO 1위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설계의 그 근간이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상 사례는 넘어가겠습니다. 우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컨트롤 시스템, 센싱, 로컬라이제이션, 매핑, 커넥티비티, 사이버 시큐리티, 휴먼 팩터 이 정도 부분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세부적인 얘기들은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안전 설계 쪽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안전 설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디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향과 제동은 현재도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철저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안전 설계에 대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항공이나 이쪽에서 많이 쓰고 있었고 대부분 리던던시 쓰고 있거든요. 항공에서는. 근데 코스트 측면에서 그걸 다 리던던시 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동이나 조향을 조향 장치를 뭐 2개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어기 중심으로 많이 기업에서는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면서 좀 더 안전하도록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은 보시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시스템 세이프티를 확보하는 그 업체의 기준을 통해서 프로세스나 ISO 169 이런 근간을 만들었고요. 엔진 제어기를 가장 먼저 만들었던 기업이 보시입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가장 그래도 잘 나가는 부업계로 알고 있는데 많이 일반인들 많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 엔진 제어기에 그 도요타 사태가 터졌을 때 유럽 OEM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엔진은 괜찮냐고. 그때 얘기했던 게 보시에서 우리는 3레벨 모니터링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3레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고장이 났을 때 대응하는 그 프로세스, 컨셉을 아키텍처를 잡아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안전 설계를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 3레벨 모니터링 시스템처럼 기본적인 기능과 기능에 대한 정의, 그 기능에 대해 기능으로 인한 오작동, 그 오작동으로 인한 해저드, 위험 수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안전 컨셉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안전 컨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느 부위에서 고장이 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 모니터링하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거시적인 전략을 짜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짜고 그 이후에 제어기를 만드는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 단계가 진행이 되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뭐 이렇게 분석했던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결국은 인지 판단 제어 관련된 부분 그 기능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해저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해저드는 뭐 비클 레벨의 해저드는 의도치 않은 조향, 의도치 않은 감속, 의도치 않은 가속, 뭐 미조향, 미제동 이 정도거든요. 그런 어떤 비클의 어떤 해저드를 어떻게 이제 방지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 단계에서 충분히 하라. 아까 이 해저드 어널리시스 리스크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규정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좀 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관련해서 뭐 이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건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키텍처도 이렇게 중복 설계 형태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단순한 기능의 중복보다는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있는 형태의 안전한 아키텍처의 중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예.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